법이 정했을 때 해야 한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의 종류를 세 가지 보셨어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알선하시면 뭘 받아요? 수수료는 이제 옛날 말이죠. 좀 더 열심히 집중해야 된다라고 물으신다면 뭐겠어요? 민법입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부터 보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에 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목적,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 그리고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떼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적법성인데, 법률의 규정에 관한 내용에 법률의 규정이 있다. 이때 이제 법률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임의 규정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강행 규정은 강제되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야만 하는 규정이죠. 근데 임의 규정은 임의적으로 세워둔 것이지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임의 규정과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의사와 임의 규정 중에 어느 게 우선한다는 거냐면 당사자의 의사가 더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를 드는 게 갑이 을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을 하겠죠. 임대차의 필수 요소인 차임을 지급하는데, 건물을 임대차했을 때는 언제 차임을 지급하는 거냐면 매월 말에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는 매년 말, 건물 임대차는 매월 말, 633조의 규정이 돼 있는데, 근데 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아니 나는 말일날 되면 돈이 한 푼도 안 남으니까 10일날 드릴게요. 그랬더니 임대인도 좋대요. 자, 그래서 10일날 주기로 합의했다면 임차인은 다음 달에 말일날 차임을 줘야 할까요? 약속한 대로 10일날 줘야 될까요? 10일날 줘야 돼요. 그러면 법률에 규정이 있지만 당사자가 달리 의사를 표시하면 이 의사가 우선합니다. 이런 규정을 뭐라고 하냐면 임의 규정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사법이고 사적 자치가 지배한다고 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강행 규정보다 임의 규정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도 강행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사회 질서와 관련되는 것들은 강행 규정으로 둬요.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걸 하도록 막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약자를 보호할 때는 강행 규정을 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임의 규정이겠어요? 강행 규정이에요. 그건 강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건 강행 규정이고, 또 임대차 계약에 가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가 약자냐면 상대적으로 임차인이 약자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었다면 그런 것들은 강행 규정으로 둘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이제 강행 규정이죠. 근데 강행 규정은 지켜야 되는데, 이 강행 규정은 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효력 규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효력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위반되면 바로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런데 단속 규정은 효력 규정과는 달리 강제하고 있지만 단속의 대상이 될 뿐이지, 그러니까 제재를 가할 뿐이지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위반되어도 개인들 간의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뭐 대표적인 건 뭐가 있었냐면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 행위를 했어요. 자,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허가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다고 해서 밥값을 안 내면 안 되겠죠.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 다만 이 무허가 음식점은 단속의 대상이니까 뭐 영업장이 폐쇄되고 이런 건 제재의 문제고, 개인들 간의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는 거고요. 자, 우리 수험상으로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중간 생략 등기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는데요. 그 법은 이제 우리가 공시법에서 공부할 건데,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건 우리 물권법에서도 공부를 또 하게 되는데,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근데 을이 그거를 다시 병에게 전매합니다. 계약을 했다. 그럼 병에게 등기가 넘어가려면 원칙적으로 누구를 거쳐야 되냐면 을을 거쳐서 넘어가야죠.
근데 요 의뢰하는 사람이 갑의 등기 서류를 이미 받아두었다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바로 병을 줘서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바로 이전된 거야. 뭐가 생략된 거야? 중간을 생략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안 되죠. 금지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간 생략에 합의를 하였다면 이건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니까 합의 자체는 뭐라고요? 유효해요. 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유효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물권법에 가면 자주 묻는 게 요 중간을 생략하고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을 묻는데 그럼 이 등기는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등기의 효력을 물어볼 때요.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라고 물으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치가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이때 실체 관계라는 건 실체적 권리 관계의 줄임말이죠. 그럼 이 실체 관계라는 건 바로 뭐예요? 이 매매죠. 각각의 매매가 유효했기 때문에 병으로 등기가 넘어올 법률 관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다. 그러니까 등기는 실체 관계와 일치되면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점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 시험에 올 가을에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하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개설 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열었어요. 그럼 이제 중개를 해주고 이제 뭘 받으셔야 돼요? 보수를 받아야죠. 중개보수. 예전에는 이제 수수료라는 말을 썼는데 공인중개사법이 전면 나오면서 개정되면서 보수라는 용어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중개보수라는 것은 자기가 받고 싶은 만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이 한도를 정해요. 중개보수에 관한 법정 한도가 있다. 근데 만약에 법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을 했대요. 자, 이 약정이 유효냐 무효냐라는 게 문제겠죠. 만약에 이 중개보수의 법정 한도가 단속 규정이라면 유효한 거고요. 처벌은 변론으로 하고 유효한 거고 만약에 효력 규정이라면 무효가 돼요. 우리 판례는 뭐로 보고 있냐면 효력 규정으로 보아서 무효예요. 물론 전부 무효는 아니고 뭐만 초과되는 부분은 무효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법에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중개보수로 받기로 돼 있는데 규정돼 있는데 당사자가 200만 원 주고받기로 합의했대요. 그러면 얼마는 무효라는 거예요? 100만 원 무효. 그럼 만약에 200만 원을 모두 받았어요. 200만 원 다 받으면 100만 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그래서 효력 규정의 판례박스 첫 번째입니다. 중개수수료, 현재는 보수라고 돼 있죠.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줄거진 거 보면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다라고 돼 있죠. 자, 두 번째 판례박스의 제목을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체결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보수의 지급 약정.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를 해주고 보수받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건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무효예요. 무효. 그렇죠? 유효면 자격증 딸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그건 무효. 그래서 이미 받은 게 있으면 반환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판례박스에 끝에서 다섯째 줄 가운데 뭐라고 되냐면 판례 번호 다음에 다만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단 1회예요. 한 번. 우연하게 한 번 1회적으로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뭐예요? 업으로 할 생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면 그건 당연히 무효고요. 우연하게 단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무효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단 1회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한 원칙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적법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자,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죠. 103조예요. 103조. 이제 공식적인 우리 시험 범위로 첫 번째 조문입니다. 자, 4번의 사회적 타당성 제 103조를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103조를 보면 103조는 지금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면 무효로 하겠다라고 규정을 했죠. 이 103조는 매우 추상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규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103조는 추상적으로 둘 수밖에 없는 게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일일이 다 열거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인 규정을 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반사회적인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걸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설과 판례가 반사회적 행위의 유형들을 정해요. 뭐 대표적으로 윤리질서에 위반되면 무효다, 정의관념에 반하면 무효다, 뭐 생존의 기초가 처분되면,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면, 사행성이 심하면, 이런 것들을 유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유형화 방법은 좀 다른데, 자, 일반적으로 보면 자, 그 내용이 나오죠. 괄호 2번에 보면 사회질서 위반인 법률행위 모습이라고 해서 먼저 1번 윤리질서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인륜에 반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첩계약입니다. 첩계약을 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다. 이건 아내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아내의 동의가 있든 없든 이건 당연히 무효. 이건 개인적인 법익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질서이기 때문에 아내의 동의가 있어도 무효고요. 자, 다만 조심하실 점은 다만 이렇게 나와 있죠. 첩관계를 끝내면서, 첩관계를 그만두면서 뭐 생활비나 양육비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유효하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첩관계는 동의 여부를 떠나 무효지만 첩관계를 단절하면서 금전, 양육비 이런 거 주기로 했다면 유효다. 거기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정의관념에 반한 행위인데 이 정의관념에 반하는 건 대체로 범죄와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보면 밀수입을 위한 소비대차, 자, 소비대차라는 계약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빌려 쓰는 거, 빌려서 소비하는 걸 소비대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돈을 빌리면 금전 소비대차라고 부르는 거고요. 니은 경매나 입찰에 있어서 부정담합, 반사회적이고요. 그리고 디귿에 범죄 포기를 대가로 금전을 주는 계약, 너 그 사람을 안 때리면 얼마 주겠다, 이런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리을의 증인 판례는 좀 조심하세요. 증인 판례. 증인이 증언의 대가로 승소 시에 소송가에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계약. 이건 이제 어떤 사건이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이 있었어요. 법원에 소송이 있었는데 근데 을이 이 사건에 있어서 유력한 증인입니다. 갑이 을한테 증언 좀 해주라 라고 부탁을 했더니 을이 자기는 절대 안 간대요. 법원 같은 데 절대 안 가. 그러니까 갑이 야, 네가 가서 내가 이기면 반 떼줄게. 이렇게 상당액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그래 그러면 가지 이러면서 증언을 했고요. 을의 증언 덕에 갑이 승소합니다. 그러자 이제 을은 약속대로 절반을 내놓으라고 하고요. 갑은 줄 수 없다고 다투다가 발생한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주라는 거예요?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사회질서 위반이냐면 증언이라는 건요. 증언이라는 건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증언은 해야 돼요.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한 일을 했다면 당연한 것까지만 받아야지 그걸 더 받기로 한다면 정의관념에 반한다. 그럼 우리 판례가 얘기하기를 을이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여비를 썼겠죠? 자, 여비를 썼고 그리고 증언하느라고 하루 일을 못했어요. 그럼 뭐가 날아갔냐면 일당, 일실손해. 여기까지 받아야 돼요. 여비와 일실손해까지 허용되고요. 이것을 초과해서 받기로 하면 이건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당연한 일을 했으면 당연한 것까지 받아야지 더 받는 것은 정의관념에 반한다. 여기 이제 몇 해 전에 사법시험에서 한번 나왔는데 그때 그 지문이 뭐라고 출제가 됐냐면 증언의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했다면 금전 과다에 불문하고 무효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OX에. 틀렸죠.
금전 과다에 불문하고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그거 넘어가면 반사회적 무효다라는 게 판례예요. 증인 판례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중매매 문제 박스가 있죠. 이중매매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예요. 뭐 나는 평생 결혼 안 해요. 저는 절대로 죽어도 이혼 안 해요. 뭐 이런 평생 시리즈들 전부 다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는 행위. 내가 버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런 거 무효고. 자, 니은의 사찰 판례 봐두세요. 니은의 사찰.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한 행위. 자, 이 사찰은 요 임야를 처분하고 나면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임야를 처분했다는 거죠. 그럼 요건 사찰의 생존의 기초가 처분되었다고 보아서 요건 무효다라는 게 판례예요. 사찰 판례 봐두시고. 자, 그리고 5번에 사행성이 심한 행위죠. 도박 관련이에요. 도박과 관련되는 뭐 돈 빌리는 계약, 변제하는 거 전부 다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판례 박스는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동기의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동기가 불법이라는 것은 법률행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시면 그 6번에 끝에서 둘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례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 아니라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불법 동기가 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닌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런 반사회적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었거나 또는 표시가 되지 않았어도 알려지게 되었다면 그때는 무효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계약이냐면 칼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이 등산용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을이 등산용품점에서 등산용 칼을 샀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이 칼을 등산용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동기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예요. 근데 을이 자기 동기를 숨긴 채 가서 온화한 표정으로 아저씨 칼 좋은 거 주세요. 이래서 사갔대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원칙은 유효한 거예요? 원칙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 무효가 되냐면 이 불법 동기가 표시가 되었다. 표시가 되거나 또는 표시가 되지 않았어도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칼을 사러 가면서 그 불법 동기를 다 표시했다는 거야. 칼 좋은 거 줘봐. 근데 오늘 밤에 막 큰 거 한 건 해야 돼. 이렇게 막 범죄 저지를 걸 다 알려줬다거나 설령 알려주지 않았어도 상대방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다면 그때는 무효다. 그러니까 동기의 불법도 가끔 지문화되는 거니까 봐두시고요. 그럼 이제 뭘 볼 거냐면 그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볼 거예요.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보죠. 자,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시험에 나오면 거의 사례 문제로 출제가 돼요. 이번 시험에도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이제 매수인인데, 자, 매매 계약을 한 매수인은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자, 등기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서류 줘라고 요구하는 권리. 그러면 이건 당연히 갑에게 주장하는 권리니까 채권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았는데 병이 좀 더 비싼 가격에 구한다고 하니까 얘한테 또 판 거예요.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병에게 넘겨주었다. 이게 이중매매죠. 자, 그럼 이 부동산에 이중매매가 있으면 이중매매는 자유경쟁의 원칙상 유효한 게 원칙이에요. 그럼 원칙은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냐면 등기를 갖춘 병이 소유자가 된 거야. 이때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득이에요. 원칙이.
자, 그럼 좀 원칙을 봤어요? 원칙은 이중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알고 있는 걸 넘어서서 갑의 이러한 배신적 행위에 뭘 했냐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거예요. 자, 적극 가담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민법이 사회통념상 이건 용인해 줄 수 없다. 사회질서 위반이다라고 해서 반사회적 무효가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중매매란 사례가 나오면 적극 가담했다, 적극 권유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한 이중매매는 유효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2매수인이 가담했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반사회적 무효다. 그럼 이게 이제 반사회적 무효가 되면 소유권은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을이 가져와야죠. 근데 문제는 지금 등기부상으로는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무효 등기잖아요. 적극 가담했다면 그러면 을이 받아오기 위해서는 이 등기를 먼저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시험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건 을이 등기 말소를 구할 때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을은 갑을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말소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직접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요. 대위해야 돼요. 왜 대위를 해야 되냐면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 때문입니다. 자,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채권이라는 건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이에요.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냐면 자기의 상대방에게. 그럼 을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갑이잖아요. 을하고 병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상대방을 대위해서 대신해서 말소를 구해야 한다. 요게 이제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채권자 권. 민법 404조. 자, 채권자 대위권은 공식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개념은 자주 대위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해는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요건 이런 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개념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채권이 있고 을도 병한테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을은 다른 재산은 없고 병한테 1억 받을 돈이 있다. 그러면 을은 돈을 갚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병한테서 1억 원을 받아와서 갚아주면 돼요. 근데 을이 귀찮아요. 어차피 돈 받아와봐야 얘한테 주고 나면 끝나니까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갑이 병한테 직접 찾아가서 1억 저 주세요 하면 줄 거야 안 줄 거야? 병이 너 누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랑은 아무 관계가 없죠. 얘는 채권자니까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냐면 자기 상대방에게만 해야 돼요. 을은 누구한테 하고요? 병에게. 그래서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하면 이 채권자가 자기 채무자를 대신해서 돈 갚아라라고 주장하는 것. 대위권이에요. 그러니까 대위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신 위치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거죠. 채권자 대위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채권의 상대성 때문이에요. 만약에 을이 소유자다. 얘가 만약에 물권자라면 대위해야 될까요? 직접 주장하면 돼요. 직접 하면 돼요. 물권은 절대성이 있으니까. 근데 채권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대위해야 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을은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는데 너희들의 이중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자,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두 번째. 민법 406조입니다. 역시 채권자 취소권도 시험 범위는 아닌데 개념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을은 다른 재산은 없고요. 1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어요. 1억 상당의 부동산. 그럼 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부동산으로 돈을 갚으면 되죠. 근데 을이 갑에게 돈 갚기가 싫어요. 얼마 전에 얘랑 대판 싸웠대요. 근데 을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밖에 없는 재산으로 돈을 갚고 나면 어차피 빈털터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야, 요거 가지고
얄미운 갑에게 돈을 갚느니 차라리 어차피 거지가 될 거 내 친구 좋은 일이나 시키자 라고 친구를 도와준다고 증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짜로 준다는 거예요? 진짜 주는 거야? 진짜 주는 거야. 어차피 거지 될 거 얄미운 애에게 돈 갚느니 내 친구 좋은 일 시키겠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갑은 채권자니까 얘한테 뭐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을의 이 법률행위, 증여라는 행위는 갑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고 그걸 알면서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갑은 채권자로서 을과 병의 증여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취소시켜버리면 소유권이 다시 누구한테 복귀가 되냐면 을에게. 그러면 갑은 이제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판례 입장은요, 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반드시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어야 한다고 해요. 금전 채권.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채권자 취소권은 누구만 행사할 수 있는 거냐면 돈 받을 거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이중매매가 자기 채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뭐가 아니니까.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얘는 등기 청구권자지 돈 받을 거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요건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유, 왜 안 되느냐? 그런 건 물어본 적 한 번도 없고 결론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는 될 수 없다. 뭐라고 꼬드겨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중매매 사례가 나왔는데 채권자 취소권 되느냐라고 물으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안 된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보면 적극 가담한 병이 이거를 정에게 팝니다. 그런데 정은 이게 적극 가담된 것임을 전혀 모르고 취득을 했대요. 그럼 적극 가담한 계약의 당사자가 갑과 병이면 얘는 제3자겠죠. 그럼 결국 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느냐를 묻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반사회적 무효가 상대적 무효인지 아니면 절대적 무효인지를 묻는 거예요. 반사회적은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럼 절대적 무효니까 병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례 문제로 나올 때 특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봐두시고. 그래서 이중매매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 게 처음에는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몇 가지 안 본 거예요. 첫 번째,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예요, 무효예요? 원칙 유효. 근데 어떤 말이 나오면 반사회적 무효? 적극 가담했다, 권유했다 이런 말 나오면 반사회적이고요. 그러면 반사회적 무효가 되면 제1매수인이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잖아요. 직접 말소요, 대위 말소요? 대위 말소.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제3자는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단 기본 모형으로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우리가 다음 과정 들어가면 여기에 판례들이 좀 더 추가가 될 거야. 일단 요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 반사회적 행위의 요건 그리고 종류, 유형들을 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 괄호 3번에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를 봅니다. 효과. 동그라미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효과는 무효이다.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자, 이미 이행하면 그거 뭐라 그랬어요?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이다.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된다. 다만 법률행위가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자, 이제 불법 원인급여란 말이 2번에 나와요. 그럼 이건 뭐냐면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이른바 불법 원인급여로서 그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효다라고 하면 그건 부당이득이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무효가 아니라 반사회성을 띠는 무효라면 그걸 돌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거예요. 그것을 불법 원인급여라고 불러요. 그럼 맨 밑에 각주 2번이 있죠. 맨 밑에 각주 2번에 법조문이 있는데 불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한 원인이라는 게 바로 반사회적 원인이에요. 반사회적 원인으로 준 거면 돌려받을 수 없대요. 단서조항 보세요. 그러나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반사회성이 급여자, 준 사람에게는 거의 없고요. 수익자, 받은 사람에게 불법성이 강하다면 이때는 급여자가 피해자잖아요. 그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 원인 급여 746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뭐뭐뭐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죠.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가 그 조문의 본문이에요. 본문. 근데 그러나라부터 다시 시작하는 데가 있죠. 여기를 단서조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조문 읽을 때 뭐뭐 한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는 조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앞에 부분을 그 조문의 본문이라고 부르고요. 그 뒷부분을 단서를 달았다고 해서 단서조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고 단서조항에서는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 훨씬 크다면 그때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불법 원인 구별을 좀 간략하게 보죠. 반사회성,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103조 사회질서 위반. 반사회성을 띠면 그때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됩니다. 746조. 그러니까 원래 무효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만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면 불법 원인 급여에 따라 돌려받을 수 없다. 즉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거는 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뭘 말한다고요? 사회질서 위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불법 원인 급여라는 건 사회질서 위반과 관련될 때만 나오는 거예요. 103조, 그리고 다음에 보는 104조 이런 경우에만 나오는 거고요. 일반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요. 사회질서 위반일 때만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불법 원인 급여에서 말하는 불법과 103조의 반사회성은 동의어다라고 하고요. 103조와 746조는 동전의 양면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사례를 들어서 보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받게 된 원인은 바로 계약 때문이에요. 계약이 원인이죠. 근데 문제는 이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이제 원인 없이 넘어간 거니까 뭐가 되냐면 부당이득이 돼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일반 원칙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무효다, 취소다 이런 말 나오면 부당이득 반환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이었냐면 첩계약이었대요. 그럼 이게 첩계약이면 일반 무효가 아니라 반사회성을 띠는 사회질서 위반 무효예요. 그럼 이런 무효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못 돌려받는다는 거죠. 왜요? 뭐 때문에? 746조라는 불법 원인급여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746조를 왜 만들었느냐? 소위 입법 취지는 법은 불법에 조력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법은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고상하게 말하면 그런 거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이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서요. 야, 너 왜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했어? 그러면 너는 무효라 하더라도 돌려줄 수 없어.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도 마. 그게 바로 불법 원인급여가 됩니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될 수밖에 없어요? 을한테. 왜냐하면 못 돌려받으니까 소유권은 을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반사적 이득을 취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첩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부동산을 을이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이게 반사회적, 즉 첩계약을 통해서 넘어왔다는 걸 알면서도 샀대요. 자, 얘는 소유권 취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이 요 기본적인 것은 끝까지 가요. 자, 지금 이 병이 을한테 샀는데 병은 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불법 원인급여의 적용으로 누구에게 소유권이 확정된다고 했냐면 을에게. 그럼 얘는 권리자에게 샀죠. 그럼 병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부동산을 샀는데 누구한테 이전받았냐면 권리자에게 받았대요. 그럼 권리자에게 받았다면 뒷사람은 무조건 취득이에요. 권리자에게 취득했으니까. 그럼 반대로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았다. 권리 취득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권리자로부터 사면 취득하지만 무권리자로부터 산 경우에는 권리 취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무권리자가 권리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했을 때 권리 취득을 인정해주고 싶으면 이론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야만 합니다. 줄여서 말하면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무권리자로부터는 부동산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두시고 이게 746조에 대한 의미가 돼요. 근데 단서조항에선 뭐라고 했냐면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또는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자, 단서조항의 의미를 봅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돈을 빌려줬어요. 채권자예요. 근데 이자가 얼마였냐면 연 1200%였어요. 완전 뭐 살인적인 이자죠. 이런 터무니없는 이자 약정을 했는데 을이 약속을 했으니까 채권자 아저씨도 무섭고 하니까 일단 2달치 이자를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을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거 소송을 해야겠다 소송을 했는데 우리 법원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고율의 이자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합니다. 그러면 을은 앞으로 이 터무니없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죠. 무효가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2달치 이자를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급한 2달치 이자 중에서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에 반환 청구가 될까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반환 청구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반환 청구할 수 있냐면 사회질서 위반이긴 하지만 누가 반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채권자요? 채무자요? 채권자잖아요. 그러면 이 채무자는 피해자예요. 그러면 반사회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수익자에게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면 얘는 불법성이 없거나 미약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746조 단서의 취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기억이에요. 기억에 있는 판례박스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이건 나중에 물권법 공부한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공부한 다음에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결론은 뭐냐면 반사회적으로 무효면 채권적 청구든 물권적 청구든 어떤 거든지 간에 행사할 수 없어요. 받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에 보면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 그럼 누가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익자. 얘가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면 급여자는 피해자니까 이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판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어요. 요거는 여러 차례 좀 읽어보셔야 돼요. 첫 글자 딱 나오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정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다음 과정에서는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긴 하겠지만 일단 요 판례들은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3조까지예요.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4조 불공정 행위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